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에서 두 가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먼저 희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밤 30여 분에 걸친 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미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이 함께 가야만 의미가 있는 상황. 훨씬 고차방정식입니다. 이 고차방정식을 한 땀 한 땀 잘 풀어내는 지혜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지난밤 미국에서 들려온 나쁜 소식은 미국이 우리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당초 계획에서는 약간 후퇴했다는 건데, 최악은 피했지만 우리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볼보듯 뻔한 상황이죠. 오늘 대보름날입니다. 휘영청 밝은 대보름달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좀 훤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대북 특사 조만간 파견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계획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지면서요. 예. 평창올림픽 기간에 진행된 남북 대화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위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북한이 김여정 특사를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온 이후에 우리 측에서도 대북 특사 파견 이야기가 솔솔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첫 공식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공식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북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였는데 우리가 대북 특사 보내서 그걸 타진해 보겠다, 조율해 보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한 건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땠다 그럽니까? 특사가 다녀와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고 답을 했다는데 사실상 동의입니다. 예. 시기는 3월로 예상이 되고요. 유력한 후보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근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대북 특사.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북 특사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는 이런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MB 큰형님 검찰 소환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한 수사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아들 이시영 전무, 사위 이상주 씨 소환 조사 됐고요. 네. 어제는 큰형님 이상은 다스 회장까지 조사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은 회장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다스 비자금 의혹 등 핵심 문제를 풀 열쇠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예. 어제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다스와의 관련성,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MB 주변을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해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MB 측에 공천 헌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 평창올림픽 끝났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오늘 Y뉴스에서 권영철 선임 기자가 검찰은 왜 MB 소환 시기를 계속 늦추는가? 이걸 한번 조사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자, 마지막 포인트 보죠. 남 교수 전원 학생 성추행 연루입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대학가에서도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학교 어떤 과의 남교수 전체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경우가 나왔어요? 네네. 명지전문대학교 연극영화과 이야기인데요. 명지전문대. 네. 이과가 정교수 5명과 조교수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중에 남성 교수가 4분인데 이 4명 전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폭로가 이어진 겁니다. 이 중에서 배우이자 교수인 최용민 씨가 먼저 사과문과 함께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예. 남은 교수들도 학생의 사과문을 제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예. 2부에서는 체육계 미투를 우리 김정훈 기자가 훅뉴스로 취재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하시죠.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2020년 이후에 적용하는 식으로 법 시행 시기를 달리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휴일이 가장 절실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가장 늦게 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의 근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이죠. 근데 이걸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일거리가 많아서 회사가 수당을 더 주고 일을 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걸까요? 또 노동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많아서 52시간 이상으로 일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을 경우엔 수당 신청을 못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을 좀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일단 궁금한 거. 네.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은 아니고 예외도 있네요. 네, 이번에 한 5개 업종. 예. 그러니까, 운수업 분야하고요. 보건업에 한 100만 명 정도는 이제 그 특례 업종이라 그래서. 예.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번에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 사실은 453만 명이 지금까지는 그 특례 업종에 들어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한 350만 명 정도는 그걸 해제를 해서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로 했습니다만은 보건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 102만 명은 예. 현재의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라 이것 때문에 좀 더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운수업, 보건업 이렇게 좀 심야까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업종들은 예외 업종으로 뒀다. 자, 그러면 그 예외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1인의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기본인 거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회사가 갑자기 급하게 납품일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감이 들어왔어요. 네. 하루에 10시간씩 주당 한 70시간은 일을 해야 납품일 맞추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추가 근로수당을 줘가면서라도 일을 시키고 싶은 상황. 이러면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예. 3개월을 단위로 해서 탄력 근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갑자기 그 납품을 해야 된다든지 예. 뭐 이럴 경우에는 그 예외 규정을 두어서 주당 60시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시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죠. 60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뭐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탄력 근로제라는 거는요. 이제 52시간까지 일하게 돼 있는데 예. 회사에 급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 일시적으로 늘려서 그 시간은 또 전체적으로 그러나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탄력 근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거고 그걸 그렇죠. 넘기면은 이게 갑자기 닥친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자, 그 부분 하나 궁금증. 또 하나는 어떤 직원이 업무 처리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늘 주당 60시간씩 일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그 직원이 원한다 한들 52시간 이상은 인정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5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예. 저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52시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느려가지고 자꾸 일이 처지는 경우다 이러면은 남아서 더 하는 건 자유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네요. 52시간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노동자든 주당 52시간 이하 근로를 보장받게 되니까 어떤 삶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취지 좋습니다. 또 뭐 회사는 일을 더 시키려면 고용을 더 해야 되니까 일자리도 늘어날 거다. 이런 취지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홍 의원님 노사로부터 나오는 우려들이 뭐냐면요. 네. 우선 노동자 측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주당 68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면서 월급에다가 수당까지 받아서 생활을 해왔다. 그걸 이제 다 합쳐야지만 내 생활비가 됐었는데 이제 당장 52시간으로 줄면 수당이 줄고 즉 월 수입이 총 수입이 줄어드니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노동자들이 앞으로 한 118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52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분이 전체 저희 임금 근로자 1,900만 명 중에서 예. 118만 명이고요.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물론 그 특례에서 해제되는 업종까지 포함하면 더 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예, 특례 업종까지 포함되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소 때문에 저희가 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서 생산성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약간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급이 적고요. 수당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급여 구조가 설계된 직장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곳의 직원들이 이번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이런 곳은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임금 체계 개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본급은 낮추고 그 수당을 높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인사했는데 그 아주 저임금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고 있는 연봉 개념으로 보면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불법 상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국회에서 조만간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2시간 넘게 지금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임금만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하면 일이 끝이 안 났는데 손을 딱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결국 일은 일대로 하면서 임금은 52시간어치만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44만 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결국 사람을 인력을 더 뽑는 식으로 해결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그 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저희가 이번 법안에서 좀 적응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업들이 어떤 그 인력 그 운용하는 그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좀 준비하고 또 시설 및 설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대안을 좀 마련하시오 해서 지금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단 말인데 근데 사측에서는 무슨 걱정을 하느냐면요, 홍 의원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 타격이 상당하다는 볼멘 소리가 벌써 나와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보면은요. 기업들이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연간 12조 3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특히 그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기업장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70%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감당이 될까요, 중소기업들?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적용 기간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는 거거든요. 7월에 시행하는 곳이 있고, 뭐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좀 단계적이더라고요. 21년, 최종적으로 22년 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만 사업장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12조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너무나 과대 추정한 것 같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좀 부풀려진 면이 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국회에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한 4, 5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5조 정도 추가 부담? 추가 부담이 생기고. 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하고 국회가 지정하신 거하고. 뭐 그쪽은 항상 그렇게 많이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이 장시간 근로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낮은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나 이렇게 근로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한 어떤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계도 많이 협조해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나온 것들 말고도 인력난이 심각한 3D 업종은 사람 더 뽑고 싶어도 못 뽑는데 이런 데는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네, 우리가 소위 미스매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못 찾는다. 이게 지금 한 17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근로시간 하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에 잘 가지 않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5년이나 논의가 됐는데도 이렇게 잘 안 풀렸던 것은 이번에야 가까스로 통과한 건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기 맞습니다.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정부가 조만간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좀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이모저모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세요? 대중 없습니다. 프리랜서시니까. 어떨 때는 거의 밤새보다시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떨 때는 또 너무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은 그렇습니다만 너무 솔직한 고백.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대중이 없어요. 14시간, 12시간은 기본이고. 근데 이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근무 시간하고 수당하고 딱 맞게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근무했습니다. 일단은 좀 쉬시고 그다음에 돈 생각하면 안 될까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또 막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청취자들도 지적을 하셔요.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조율할 건가. 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자, 행간 뭐 갖고 오셨어요? 어제 뭐 아시다시피 99주년 3.1절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겐세이 공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겐세이. 이 3.1절 겐세이 공방 주고받은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루 종일 겐세이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저는 지금 방송에서 이게 이런 원래 쓰면 단어 안 되는 단어예요. 생전 처음 써봐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경고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심의하면. 정말 입에 처음 담아봐요. 이 용어를. 근데 이거 안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이 지금 왜 이 겐세이란 단어 때문에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발언에서 시작이 된 거죠. 예. 이 교문위 회의 도중에 좀 공방을 이어가다가 좀 흥분을 했어요. 예. 유성업 위원장한테 왜 자꾸 깽판을 놓느냐. 중간에서 겐세이 놓는 것 아니냐. 뭐 이러면서 화를 낸 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중간에서 겐세이를 놔요. 이렇게. 왜 간섭하고 그래요. 이런 뜻이었던 거죠. 겐세이란 말이 그러니까 간섭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방해, 간섭. 예, 방해 놓는다. 주로 예. 당구 칠 때 이런 용어를 남자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국회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 멋졌어 이 발언 그러면서 엄지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됐는데 아하. 근데 또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3.1절 행사를 치를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이것도 발벗고 나서서 예. 옹호를 해준 거예요. 알고 보니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상임위에서 겐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박범계 의원도 쓴 적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왜 우리 당 비난하냐? 예, 맞아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멋졌게 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이건 또 격이 다르다 이러면서 공방이 또 번지기 시작했고요. 계속 더 이어진 거군요. 네. 공방이.
또 여기에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예. 참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이은재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또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겐세이를 못 쓰는 거면 미투도 못 쓴다. 일어 못 쓰는 거면 미국어는 왜 쓰? 영어는 왜 쓰냐. 맞아요. 이렇게 계속 번져간 거예요. 참 어제 3.1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3.1절이었기 때문에 이 겐세이 공방이 더 거슬리더라고요. 네. 이 뉴스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겐세이란 말보다 태도가 훨씬 더 문제다입니다. 태도가 더 문제였다. 네. 그러니까 겐세이 뭐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도 쓴 적이 있고요. 정병국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 쓴 의원들 다 찾아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또 실언이라고 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은재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품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품격이요? 이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왜 겐세이란 말을 쓰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요. 예.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실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질타하면서 흥분을 했고 예. 유성엽 상임위원장이 침착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 건데 예. 왜 끼어듭니까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말을 쓴 거거든요. 침착하라고 조언하는 사람한테 화를 낸 거예요? 네. 왜 방해하냐 네, 원래 화난 사람한테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어허. 그러면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사퇴하세요 이런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MS 오피스 발언 있잖아요. 그것도 이은재 의원이 한 거죠. 네, 이은재 의원이 국감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공방을 주고받는 도중에 예. 왜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느냐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럼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 뒤끝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사퇴하세요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추궁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흥분해가지고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갑질이에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용납을 못하니까 자꾸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하다 보면은 이게 부적절한 용어 뭐 이런 게 튀어나오면 바로 사과해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태도의 문제, 뭐 격의 문제 이런 걸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겐세이가 세계하면 스맥끼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오늘 단어 이상한 단어 많이 스맥끼리 손톱깎이까지 왜 나와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네. 이 논란에 끼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계화 시대에 영어, 일어, 독일어, 중국어가 혼용되어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유독 일본어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정서법만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일본어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논란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바게스, 스맥끼리, 와르바시 이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 친일파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도 나오게 생긴 친미도 되고 친독도 되는데 왜 친일은 안 됩니까? 라는 말까지 나올까 봐 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3.1절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교문위 특히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일본어를 사용한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행간 짧게 가죠. 세 번째 행간은 진짜 겐세이는 따로 있다입니다. 그건 뭐예요? 겐세이가 회방 놓는다는 말이잖아요. 예.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에요. 당장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됐어요. 국회 헌정특위에서 이거 처리하려고 했는데 여야 의원들이 처리 제대로 못하고 자꾸 회방 났어요. 이게 바로 겐세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겐세이는 엉뚱한 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겐세이란 말 하나 놓고 지금 공방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까 여야가 회방 났다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야당의 이제 겐세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 오늘 하면서도 참 껄끄러웠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 순 우리말 쓰려고 노력해봐야겠네요. 2부로 가겠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여러분 택시 합승했던 기억 다들 갖고 계시죠? 예전에는 택시 합승 이거 당연한 거였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법입니다. 전면 금지가 된 후에 요즘은 합승 거의 사라졌는데요. 정부가요
이 택시 합승제 부활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벌써 뜨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의 논리를 들으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훅뉴스에서는요,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 왜 체육계에서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주에 안민석 의원, 이번 주군요. 안민석 의원이 체육계에서도 지금 조짐이 보인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정훈 기자가 이 체육계 미투 속으로 훅 파고 들어가 봤답니다. 권현철 전 기자 Y뉴스에서는요. 검찰은 왜 MB 소환 시기를 계속 늦추는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전에는 택시 합승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승객 태우고 가다가 방향 같은 다른 손님 있으면은 중간에 멈춰서 그 손님도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면서 1982년부터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뭐 그 후로도 합승이 뭐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죠. 지금도 합승하는 건 이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데요. 국토교통부가 무려 36년 만에 택시 합승 제도를 합법화하는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작용들은 이걸 첨단 I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양쪽의 입장 들으면서 여러분 의견들 보내주세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내주십시오. 자, 택시 합승제 찬성한다. 해볼만 하다라는 분이세요. 택시 전문가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합승제 부활 왜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차를 잡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심야 시간대나 아침 출근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대는 택시가 빈차가 좀 모자라가지고 좀 승차나 이제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발 동동 구르는데 합승 허용하게 되면 단거리 손님들을 사실 골라 태우잖아요.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심야에.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합승이 허용되면 단거리라도 하더라도 여러 태우면 되는 거니까 골라 태우기 같은 거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 예.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36년 전에 이 택시 합승제가 왜 폐지됐는가 이유를 따져보면은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가장 우려되는 문제, 안전 문제입니다. 과거에 보면 택시기사하고 합승객이 그러니까 합승객으로 가장을 한 거죠. 택시기사와 합승객으로 가장을 한 범인들이 손님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인 일들이 꽤 많았어요. 이 안전 문제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 같이 그냥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배회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합승을 허용하자는 논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앱에 등록을 하면은 그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등록된 기사가 그 택시로 그 손님을 모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합승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앱을 하나 깔아놓고 그 앱에 등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합승을 허용하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앱에다가 그 승객들의 개인 정보를 다 미리 넣게 한단 말씀이세요? 예,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합승제를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네요, 연구위원님은?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앱이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고 IT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배회여관에서 그걸 가면서 그 합승을 하고 그런 형태였는데 그 형태의 OTO 기술이나 뭐 GPS 기술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그 앱을 이용해가지고 그 손님들이 그 택시를 수배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술들은 지금 카풀 앱, 럭시나 플러스나 카풀 앱에서나 아니면은 예전에 우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버에서 그런 기술도 사용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구위원님 좀 정확히 해야 될 게 이제부터 합승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럼 모두 앱을 깔고 거기에다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택시 합승제를 부활하자는 말씀이신 건지, 그러니까 조건으로 그걸 조건으로. 그거 조건으로 하는 거죠. 조건으로 해야 된다. 예전에 그런 택시 합승제 부활 그 모습을 똑같이 부활하자는 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예, 그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건 아니다. 지금 국토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앱에다가 개인정보를 다 등록해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범죄가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예, 그렇죠. 특히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따면은 개인정보가 다 일단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정 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 문제는 앱을 플랫폼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앱 같은 거 사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뭐 청소년들이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 뭐 휴대폰, 모바일 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뭐 사용이 원활치 않은 사람들은? 예, 뭐 그런 경우에는 합승에 좀 허용에 좀 약간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 콜택시 앱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택시나 그런 앱이 등장했을 때도 앱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갖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좀 약간 제기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앱 같은 거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승제를 부활하자. 그렇습니다. 좀 이거는 근데 글쎄요. 그러면 뭐 대포폰 같은 거 사용해서 범죄하려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청취자 유재강님의 말씀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정확하게 뭐 완벽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라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앱을 기반으로 한 택시 합승제라면 뭐 예전처럼 일부러 천천히 달리면서 다른 승객들을 물색한다든지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승 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배 택시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배에 영업하는 택시처럼 일반 택시처럼 똑같은 외장을 갖추고 똑같은 면허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승 택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면허를 따로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관리 하에서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승 택시는 또 따로 둬야 된다? 예. 그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심야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 합승 택시를 따로 둔다 그러면 숫자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줄어들어도 일부는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에서 콜버스라고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콜버스가 다인승 차량, 근데 13인승 차량으로 해가지고 주로 강남 서초에서 많이 손님들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 그분도 합승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승 택시를 아예 따로 둬서 외관도 다르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안전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자, 그럼 청취자 김호성님의 질문이신데요. 예전에 보면 합승한 사람들이 요금 계산 가지고 시비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탄 사람이야 자기 요금이 그대로 미터기에 찍힌다지만 나중에 탄 사람들은 계산이 좀 애매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질문 주셨네요. 얘는 합승할 때도 그런 문제 계속 시비가 붙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요즘 GPS 기반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앱에 승차지하고 하차지가 표시되잖아요. 그럼 거리가 다 표시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요금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정된 요금 기준으로 지불한다고 그러면은 돌아가서 괜히 돌아가서 요금 더 지불했다. 그런 문제는 없으시는 거죠. 그것도 역시 앱으로 요금 계산도 앱으로. 이거는 완전히 앱 기반이네요. IT 기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분들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합승 택시의 요구가 되는 거 어떻게 할 것지는 더 구체적으로 고민에 대한 사항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위원이 생각하신 합승제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합승제, IT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합승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금 시비 문제, 안전성 문제, 승객 불편.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합승을 하게 되면 승객들이 불편해요. 내 공간을 똑같은 돈 내고 나눠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근데 합승제에 오케이 한 사람만 앱에 등록을 했을 테니까 이것도 해결되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요. 이제 트레이드 오퍼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비싼 요금을 물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장되면서 가느냐 아니면은 프라이버시 좀 상관없으니까 좀 싼 요금 가고 싶다. 그런 소비자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럿이 나눴으면은 요금의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일반 택시 요금 더 돌아가고도 시간 걸리는데 똑같은 요금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합승 택시, 시범 택시 운행 중에 있어요, 지금요. 일본에서 합승 택시
예, 운행 중에 있고 중중에서 한 950대 정도 좀 하고 있는데 시범 운행 기간 중이니까 뭐 이게 끝나면은 일단 성과를 바탕으로서 뭐 본격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요금 최대한 40% 정도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IT 기술을 기반으로 앱에 등록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럼 일본 제도를 우리가 가져오는 식이군요.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다고 모델로 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대라는 것보다도 지금 그 카풀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나 럭시라는 카풀 앱이 있는데 그 예전에 또 우버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게 모든 게 다 앱 플랫폼 기반이에요. 그건 앱 플랫폼 기반에서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택시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합승 택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택시 합승제 부활은 아니고 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해보자. 이미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씀. 자,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 전문가세요.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연구위원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택시 합승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 가보죠.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연결합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찬성하는 측의 핵심적인 이유는 심야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승차난, 요거 해소하는데 결정적일 거다라는 겁니다. 네. 왜 반대하십니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합승 허용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승차난이 심각하니까.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 합승을 허용한다고 해서 심야 승차난이 해소된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안기정 연구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이것이 승차난 해소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부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합승 부활 문제가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 네네. 승차난 심야라든지 출퇴근의 승차난 해소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 생각하세요? 지금 앞에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IT 기술이나 IoT 기술로 앱으로 개발해서 위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앱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기사들 정보도 다 등록돼 있고 손님들 정보도 다 등록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안전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관리 운영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택시 업계에서 이래 보면요. 아직도 이른바 지입제를 암암리로 지금 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또 이 일부에서 리스제를 허용하라고 지금 주장도 하고 있고 그것도 검토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운전자가 택시 회사로부터 택시를 리스해가지고 운행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일일 차제라고 그래가지고 운전자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운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막혔을 경우 이것은 등록이고 어디에 신원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등록한 주인하고 등록한 기사랑 다른 기사가 운행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관리가 됐을 때 전제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카풀 앱 얘기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호출 택시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콜이니 이런 여러 가지 호출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택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승차 거부 문제를 한 가지 이렇게 놓고 보면 콜 손님을 대기 중이다. 콜 손님을 태우러 간다. 그리고 콜이라는 표시등을 켜고 그냥 지나가면서 승차 거부해요.
지나가면서. 콜 손님 받으러 간다는 표시만 띄워놓고 승차 거부한다. 콜 손님 받으러 가는 길이다. 아, 진짜는 아닌데? 네. 콜 손님 받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승차 거부를 하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예. 지금 그 승객이 예를 들어서 승차 거부 신고를 해도 승객이 승차 거부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예. 근데 승객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저 택시가 나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스마트폰이라도 꺼내놓고 미리 촬영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하고 이 합승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합승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IoT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허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죠. 합승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문제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말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위험이 노출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IT 기술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렇습니다. IT 기술 너무 믿지 말아라. 앱 너무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승차 거부 문제, 콜 서비스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례를 들어서. 자, 또 하나는요. 요금 할인 얘기를 앞에서는 하시더라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요금을 한 40%까지 할인받는다 이런 조건이면 합승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공간을 좀 그러면 쓰고. 저 반대로 앵커한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앵커께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 이용 목적이 택시 요금을 저렴하게 싸게 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프라이버시 지켜가면서 내가 필요한 용도대로 내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후자죠. 그렇죠.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을 때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택시 요금을 저렴하게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제시하는 것은 과거 60, 70년대 적어도 30년 전에 택시 합승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땐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이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본인의 관계없이 이렇게 탑승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식당에 서비스하는 서비스 요원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 싸게 내겠다고 합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적어도 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목적에 의해서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내 프라이버시 지켜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40% 요금 할인 같은 거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택시 업계에도 택시기사들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고 손님들도 그렇게 되면 택시의 이미지 자체가 흐려진다. 고급 어떤 운송수단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흐려질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택시의 그 어떤 정체성 혼란과 이 교통 질서의 문제가 이제 혼란스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앱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쪽에 수입이 높아지면 택시 운전자들은 이 수입이 높아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자꾸 합승으로 몰릴 거다. 아까 앵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택시 승차난이 일어나는 특정 장소에 안 있는 다른 쪽 지역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용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공유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단순히 숫자상 계산상으로 봤을 때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통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와 상황은요. 이거 정반대적이고 이거는 여기다가 결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이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되는 앱 기반 택시 합승제지 현실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합승제를 해서 이게 굉장히 수입이 괜찮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택시 업계가 그쪽으로 확 몰릴 수 있고 그러면 합승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만 또 몰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가 승객들에게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택시 합승제, 앱 기반 택시 합승제 찬성, 반대 여러분의 의견 지금 들으면서 나머지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택시 합승제 반대하시는 분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이죠. 훅 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평창올림픽 기간을 건너뛰어서 이제 오랜만에 훅 뉴스네요. 그러네요. 네. 뭘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월요일이에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28개 단체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취재팀이 이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어떤 사안이길래 30개 가까운 단체들이 모여서 긴급 토론회를 벌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특히 여성의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자신한테 겪었던 피해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사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투 운동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8개 회원단체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들이었는데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의 의미를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지연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해서 미투 운동이 하나둘 시작되더니 고은신, 연출가 이윤택 씨, 조민기 씨 이런 유명인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정말 일파만파 어느 영역 하나 빠지지 않고 드러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발 앞서서 끊이지 않은 성폭력 피해 속에 미투 폭로가 있었는데도 웬일인지 이후로는 침묵을 지키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그러면은 훅 뉴스에서 들어가 볼 곳이 바로 그 분야의 미투입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스포츠계입니다. 스포츠계. 네. 체육인들의 미투 그 속사정을 취재해 봤는데 그 내용을 오늘 훅 뉴스 시간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수요일에요. 안민석 의원이 출연해서 체육계 성폭력이 심각하다. 곧 터질 거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네네. 김정훈 기자가 그걸 취재해온 거네요. 맞습니다. 체육계에서 한 발 앞서 미투 폭로가 있었습니다. 테니스 선수로 활동했던 김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르친 코치의 성폭력 사실을 2년 전에 드러냈는데 어떤 결심이었던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2년 전이요? 네. 제가 17년, 16년 전에 이제 그 당시에는 몰라서 신고를 못한 건 맞지만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해서 이미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이제 내가 이번에조차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 피해자에게 죄를 짓는 건 나겠구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게 되니까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본격화되기 훨씬 전이 2년 전에 이미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를 16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사건 발생이 16년이 지난 이후에요. 여전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고요. 김 씨는 이후 개인 블로그와 여성 체육인 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알리면서 그렇게 미투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테니스 코치가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10수년 전 일뿐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은데요. 2014년이었죠.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이 어린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기도 했죠. 요거는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저도 기억납니다. 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일회성 어떤 사건이거니 했던 거거든요. 네. 그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네. 그 피해 선수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예. 운동하면서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고 그런 정도의 이제 성추행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선수 하나를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바지를 확 내린 것 그게 이제 크게 잡혀가지고 그 운동할 때 그 필요 없는 타치를 하고 운동 끝나고 온 사람한테 여기 목 좀 주물러 봐라. 너 나한테 잘해. 요새 그 문화예술계에서 폭로되는 성폭력 피해 사례, 이윤택 씨가 안마를 하라고 했다는 둥 이런 사례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상황은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이게 올림픽을 계기로 요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컬링 있지 않습니까? 그 컬링 종목에서도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가 끝난 뒤에 선수들이 코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미투 폭로가 있었던 거네요. 네. 드러내놓고 폭로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수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 인권센터가 있거든요. 그곳에 접수된 신고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은 2013년 37건, 2014년 57건, 2015년에 41건, 그리고 2016년에 24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55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수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실명으로 내가 접수를 한 것만 그런 거고 물 밑에 숨어 있는 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 공식적인 것만 봐도 차츰차츰 감소하는 것 같다. 갑자기 지난해에 다시 확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도요? 네. 최근 미국에서는요. 체조 대표팀 주치의가 30년 동안 선수들 26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큰 파문이 일었거든요. 265명이요? 네. 한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실까요? 예. 내 몸 위에 누운 채로 당신이 나를 만지면 내 통증이 줄어들 거라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내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줬습니다. 나는 불편했고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의사라는 이유로 나는 죄책감을 느꼈고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내가 문제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겪을 때는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닌지 혹은 그걸 문제로 생각하려는 자체가 그때는 꺼려졌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명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또 이웃 홍콩에서도요. 지난해 한 육상 선수가 13살 때 코치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SNS에 고백했는데 이후 71명의 선수들이 성추행 재발 방지 성명서를 내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현재 홍콩의 미투 캠페인은 체육계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포츠계에서 이렇게 뭐 국가를 불문하고 이 성폭력 피해들이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거라면 보여지고 있는 거라면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또 의심하게 되네요. 저도 그 점을 주목해 봤는데요. 이게 권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그런 도제식 교육의 한 원인으로 꼽히겠죠. 선수들을 다그치는 코치의 뜻을 선수들은 거스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진 권력관계 속에서 선수들이요. 성폭력의 피해자로 놓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 교육을 받는데 게다가 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지도를 받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예 보호자와 떨어져서 코치와 생활하는 경우도 많죠. 경인여자대학교 허현미 교수가 여성 선수들의 성폭력 실태를 연구해 왔거든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이제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합숙 제도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요. 어린 나이인데도 이제 가정을 떠나서 부모의 어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지도자 관리만을 받는 상태에서 합숙의 어떤 폐쇄적인 환경에서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이런 단체 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거에서부터 피해자들이 이거 내가 폭로를 하면 우리 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합숙도 많이 하고 전지훈련도 많이 하고 더구나 어리고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이러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염려가 크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또 신체 접촉이 부득이한 그런 코칭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다면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좁은 체육계 안에서 코치 눈밖에 날 경우에는 진학이나 대표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데 그 때문에 코치와 선수가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우려가 커진다고 하네요. 그 지금 마지막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이 빈번했던 이유로 우리가 꼽는 분석하는 그 이유와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대목을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냈던 전직 테니스 선수 김모 씨 그리고 쇼트트랙 성폭력 피해 선수의 아버지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체육계가 생각보다 심하게 폐쇄적이에요. 초, 중, 고, 대학교 때까지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운동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스포츠계에서는 영영 떠나야 되고 퇴출되는. 내 새끼가 목적 잡혀 있으니까 내 아이가 앞으로 운동 계속 해야 되고 안에서 이런 게 좀 안 좋다 해서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꼴 본 사람이 없거든요. 앞이 선수 얘기고 뒤가 선수 아버지 얘기고. 네. 이 얘기 들어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폐쇄적이고 더 좁은 영역일 수도 있어요. 스포츠계가. 그 때문에 최근 사회 각 영역을 뒤흔든 미투 파문이 유독 스포츠 영역에서는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줄곧 운동만 하던 이들이 체육계를 떠날 각오를 하고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나마 용기를 내서 하나 둘 드러낸 케이스들.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조사와 처벌?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도 대개는 각 연맹별로 자체 징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지도자 성폭력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대한체육의 스포츠 공정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모소트라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영구 제명되었으나 대한체육의 재심을 통해서 자격 3년으로 강경 조치를 받았고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했던 여자 중학교 전국 코치는 지역체육에서 영구 제명되었지만 대한체육 재심에서 자격정지 5년으로 강경됐단 말이죠. 같은 스포츠인이라고 체육인이라고 감싸고 또 공적이 있다는 그런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성폭력이 정당한 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징계, 그러니까 스포츠 계계 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 징계인데 그게 자격정지 3년, 5년 정도였다. 그럼 결국은 조금 지나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문제죠. 또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는 무렵에 평창 올림픽이 한창이었던 점도 체육계 내 미투 동참자가 적었던 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취재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올림픽이 진행 중이니까 섣불리 나서지 말자 이런 얘기가 체육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 사례가 없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참자. 이게 지금 맞는 명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스포츠계에서 성폭력 피해가 잦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에도 미투 운동이 왜 스포츠계 안에선 본격화되지 않는가 하는 이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김정은 기자, 그럼 취재 과정에서 뭔가 다른 변화, 앞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 같은 건 발견하셨어요? 사단법인 백인의 여성체육인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백인의 여성체육인회. 네. 최근에 체육계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러면은 또 다른 미투 폭로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미투의 문턱부터 낮아질 필요가 있죠. 성폭력 피해를 고백해도 보복당할 염려가 없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우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열린 미투 운동 토론회에서 여성문화예술연합 신희주 감독이 지적했던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당장 필요한 긴급 지원을 하고 사건을 목록화하고 사건별 공소시효를 따져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고 부복성 고소에 대비하고 성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주변인들을 조사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문화가 달라져야겠죠. 하지만 일단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사례들을 그 문제들을 들추는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스포츠계 내에서도 미투 운동으로 인한 변화가 좀 본격화되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훅뉴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좀 보겠습니다. 미투 들으시고 김옥환님, 체육계도 그렇고요. 장자연 사건, 문단의 성폭력 등등등 미투 운동 전에도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 나왔죠. 그때 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문자 주셨고요. 또 택시 합승제 관련해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장용일님, 아니 합승제도 이거 시행하면 강제 합승 아니잖아요. 손님이 합승할지 여부를 가려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앱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문자. 황혜정님도 합승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원하지 않는 사람들 기준으로 필요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분도 합승 찬성. 반면에 김진숙님, 8756님 등등은 앱 기반 택시 합승제 반대합니다. 그냥 합승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도요 택시 타려고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젊은 사람이 카카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앱을 기반으로 택시 부르면 택시가 쏙 와서 그 사람만 태우고 가는 걸 본다. 근데 이제 합승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소외되는 거 아니냐. 8756님도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데 합승 택시로 너도 나도 합승으로 몰리게 되면 그나마 택시 잡기 더 어려워진다. 이제 이렇게 찬반 논리가 갈리는군요.
예, 택시들이 합승제 수익이 좋다 하면 다 그쪽으로 몰릴 거고 일반 택시 잡긴 더 어려워지는 이런 부작용. 반면에 합승제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승차 거부 또 승차난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요 찬반 논란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도 택시 좀 종종 이용하세요? 뭐 주로 걷습니다 저는. 그렇죠. 우리 권영철 기자는 도보를 굉장히 오늘도 만보기 차고 오셨어요? 휴대전화에서 만보. 이제 차는 건 안 하세요? 네. 이런 뭐 걷기 좋아하는 분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죠. 장거리인 경우에는 또 고민이 되잖아요. 집이 멀어서 택시를 너무 비싸서 잘 못합니다. 네. 권영철 기자한테는 오늘 적절치 않은 질문 여러분의 의견 좀 더 보내주시고요.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합승제. 그런데 어쨌든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좀 대정적인 요법이잖아요. 근본적인 건 임시 방편적인 거기 때문에 큰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택시 업계나 승객이나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지금 택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주십시오. 와이뉴스 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죠.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고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측근들이나 친인척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음에 따라서 조만간 소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환할 거란 얘기를 지금 들은 게 한 달 전이에요, 저는. 계속 조만간. 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1월 22일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올림픽 끝난 뒤에 소환할 거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올림픽은 패럴림픽 말고 동계올림픽. 비장애인들 올림픽. 검찰 내부 고위 관계자 수사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에 아무리 빨라도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3월쯤이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죠. 그때 3월 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3월 초, 3월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3월이 됐으니까 이제 소환 시기는 임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쯤이라고 얘기들 나옵니까? 사실 처음에는 저도 3월 첫 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3.1절과 토요일 사이인 오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오늘은 일단 아니니까 다음 주가 될 거냐 아니냐가 남았는데요.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검찰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그러니까 3월 8일이나 9일쯤 소환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3월 8일, 9일. 그런데 이 수사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 당사자인데.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환 시기는 3월 15일이나 16일 정도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도 처음에는 3월 10일 이전에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3월 10일 이후고 3월 16일 이전 사이쯤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3월 8일이나 9일이라고 한 거는 빠르면 그 정도가 될 거란 얘기인 거고 권영철 선임 기자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10에서 16 사이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고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소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라고 공식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Y의 주제. 검찰은 왜 MB 소환 시기를 예정보다 계속 늦춰야 하는 걸까?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혐의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검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새로운 걸 말하니까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을 부르면은 이 사람 수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저 사람 불렀는데 수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걸 덮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처음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실 수사의 핵심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수 소송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삼성이 대납해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자수서까지 제출하면서 사실로 드러났죠. 이게 사실 확인됐다라고 얘기까지 들리니까 또 지금 수사 중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22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죠.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정치 보복과 다스 지분 문제인데요. 먼저 지난 1월 17일 이 전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또 다스 지분 프레임은 실소유주를 가리는 문제인데 주식 지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지분이 없다거나 대주주가 아니라는 걸 이유로 빠져나가려는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외부로 드러난 지분율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설립 자금을 누가 댔는지, 그렇죠. 인사권을 누가 행사해 왔는지, 자금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그리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누가 가져갔는지를 살펴보면은 실소유주가 드러나겠죠. 사실은 뭐 지분으로 봐라라는 프레임에는 말릴 것 같지 않은데, 네. 예,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지금 좀 걸리는 거예요. 정치 보복 프레임은 뇌물수수 혐의나 다스 관련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비자금 조성 등으로 비껴가면은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탄탄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런 것이고요. 탄탄하게 깨기 위한 논리들을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는 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려면은 망신 주기 위한 소환은 안 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고 할 때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앞서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도 소환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안 이루어졌다고 신중하게 대응한 이유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망신주기식 또는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좀 유력해 보이네요. 네, 세 번째. 결국은 신중하다는 느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 여론이 무르익은 마지막 그 지점까지 계속 기다리는 이런 느낌. 수사를 보강해 가는 거겠죠.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과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반면 교사로 반성도 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우려스러운 일들 이런 걸 최대한 제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망신주기식으로 흘러갔고 결국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지금 통하는 얘기네요. 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방지. 신중함을 더하고 더하는 듯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다. 예,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하긴 할 거잖아요. 그건 불가피잖아요. 뭐 그렇게 시기의 문제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소환 조사 하고 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예상이 가능합니까? 검찰의 공식 입장은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죠. 한 가지 변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국민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지금까지 나온 혐의 정도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수사를 해봐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느냐 마느냐 하는데도 여론 눈치를 봐요? 이미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이 되면은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과거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을 안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실은 뭐 이게 법이니까 그냥 법대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대로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속영장 청구냐 불구속 기소냐를 가르게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지난 그제죠.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은 구속수사에 찬성한다가 67.5%, 반대한다가 26.8%였습니다. 그러니까 7대3 정도니까 뭐 여론은 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청취자 7725님은요. 아니 전직 대통령이니 그런 행위를 했으면 사실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이 67.5%. 국민 여론이 그러면은 뭐 검찰은 원칙대로 가겠죠. 그래요. 그나저나 다스가 누구 건지 실소유주 확인은 뭐 끝난 거예요? 뭐라고 해요? 검찰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보면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8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예.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도곡동 땅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고 BBK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 그렇죠. 다스는요. 다스 얘기는 없네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기자들이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 궁금해한다고 물었더니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전 대통령의 큰형이면서 다스의 명목상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이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죠. 예.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이전 대통령과 다스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 수사에서 MB 측근들은 다스가 이전 대통령이 소유라는 물증을 제시하면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결정적인 진술을 했고 다른 참고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사에 관여하고 자금 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다스 부사장인 이전 대통령의 장조카 이동영 씨도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인될 경우에 이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을 해온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탈세의 혐의를 받게 되므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 의견. 지금 아까 전에 여론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 결정할 거란 얘기하니까 지금 청취자들이 화 많이 나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이게 여론이라는 거 꼭 전해주시고요. 네, 법대로 알겠습니다. 하자, 원칙대로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낮부터 포근해지고요. 하늘도 맑아서 정월 대보름달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둥글고 밝은 보름달 보면서 마음속 깊은 데의 소망들 간직해 보시죠. 저는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사과문과 함께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예. 남은 교수들도 학생의 사과문을 제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예. 2부에서는 체육계 미투를 우리 김정훈 기자가 훅뉴스로 취재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하시죠.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2020년 이후에 적용하는 식으로 법 시행 시기를 달리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휴일이 가장 절실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가장 늦게 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의 근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이죠. 근데 이걸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일거리가 많아서 회사가 수당을 더 주고 일을 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걸까요? 또 노동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많아서 52시간 이상으로 일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을 경우엔 수당 신청을 못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을 좀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일단 궁금한 거. 네.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은 아니고 예외도 있네요. 네, 이번에 한 5개 업종. 예. 그러니까, 운수업 분야하고요. 보건업에 한 100만 명 정도는 이제 특례 업종이라 그래서. 예.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번에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 사실은 453만 명이 지금까지는 특례 업종에 들어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한 350만 명 정도는 그걸 해제를 해서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로 했습니다만은
보건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 102만 명은 예. 현재의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더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운수업, 보건업 이렇게 좀 심야까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업종들은 예외 업종으로 뒀다. 자, 그러면 그 예외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1인의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기본인 거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회사가 갑자기 급하게 납품일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감이 들어왔어요. 네. 하루에 10시간씩 주당 한 70시간은 일을 해야 납품일 맞추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추가 근로수당을 줘가면서라도 일을 시키고 싶은 상황. 이러면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3개월을 단위로 해서 탄력 근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갑자기 그 납품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그 예외 규정을 두어서 주당 60시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시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죠. 60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뭐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탄력 근로제라는 거는요. 이제 52시간까지 일하게 돼 있는데 회사에 급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늘려서 그 시간은 또 전체적으로 그러나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탄력 근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거고 그걸 그렇죠. 넘기면은 이게 갑자기 닥친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 부분 하나 궁금증. 또 하나는 어떤 직원이 업무 처리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늘 주당 60시간씩 일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그 직원이 원한다 한들 52시간 이상은 인정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5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저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2시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느려가지고 자꾸 일이 처지는 경우다. 이러면은 남아서 더 하는 건 자유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네요. 52시간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기간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는 거거든요. 7월에 시행하는 곳이 있고 뭐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좀 단계적이더라고요. 21년, 최종적으로 22년 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7만 사업장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그 12조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너무나 과대 추정한 것 같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좀 부풀려진 면이 있다. 네. 그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국회에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한 4, 5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5조 정도 추가 부담? 네네. 추가 부담이 생기고. 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하고 국회가 추정하신 거하고. 뭐 그쪽은 항상 그렇게 많이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이 장시간 근로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낮은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나 이렇게 근로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한 어떤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계도 많이 협조해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나온 것들 말고도 인력난이 심각한 3D 업종은 사람 더 뽑고 싶어도 못 뽑는데 이런 데는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네, 우리가 소위 미스매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못 찾는다. 이게 지금 한 17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근로시간 하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에 잘 가지 않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5년이나 논의가 됐는데도 이렇게 잘 안 풀렸던 것은 이번에야 가까스로 통과한 건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기 맞습니다.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정부가 조만간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좀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이모저모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세요? 대중 없습니다. 프리랜서시니까. 어떨 때는 거의 밤새보다시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떨 때는 또 너무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은 그렇습니다만 너무 솔직한 고백.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대중이 없어요. 14시간, 12시간은 기본이고. 근데 이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근무 시간하고 수당하고 딱 맞게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근무했습니다. 일단은 좀 쉬시고 그다음에 돈 생각하면 안 될까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또 막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청취자들도 지적을 하셔요.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조율할 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자, 행간 뭐 갖고 오셨어요? 어제 뭐 아시다시피 99주년 3.1절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겐세이 공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겐세이. 이 3.1절 겐세이 공방 주고받은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루 종일 겐세이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오르고 저는 지금 방송에서 이게 이런 원래 단어 쓰면 안 되는다네요. 생전 처음 써봐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경고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심의하면. 정말 입에 처음 담아봐요. 이 용어를. 이거 안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이 지금 왜 이 겐세이란 단어 때문에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발언에서 시작이 된 거죠. 예. 이 교문위 회의 도중에 좀 공방을 이어가다가 좀 흥분을 했어요. 예. 유성업 위원장한테 왜 자꾸 깽판을 놓느냐. 중간에서 겐세이 놓는 것 아니냐. 뭐 이러면서 화를 낸 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중간에서 겐세이를 놔요. 이렇게. 왜 간섭하고 그래요. 이런 뜻이었던 거죠. 겐세이란 말이 그러니까 간섭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방해, 간섭. 예, 방해 놓는다. 주로 당구 칠 때 이런 용어를 남자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국회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멋졌어 이 발언 그러면서 엄지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됐는데 근데 또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3.1절 행사를 치를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이것도 발벗고 나서서 옹호를 해준 거예요. 알고 보니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상임위에서 겐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박범계 의원도 쓴 적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왜 우리 당 비난하냐? 예, 맞아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멋졌게 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이건 또 격이 다르다 이러면서 공방이 또 번지기 시작했고요. 계속 더 이어진 거군요. 네. 공방이. 또 여기에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참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이은재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또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겐세이를 못 쓰는 거면 미투도 못 쓴다. 일화 못 쓰는 거면 미국어는 왜 쓰? 영어는 왜 쓰냐? 맞아요. 이렇게 계속 번져간 거예요. 참 어제 3.1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3.1절이었기 때문에 이 겐세이 공방이 더 거슬리더라고요. 네. 이 뉴스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겐세이란 말보다 태도가 훨씬 더 문제다입니다. 태도가 더 문제였다. 네. 그러니까 겐세이 뭐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도 쓴 적이 있고요. 정병국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 쓴 의원들 다 찾아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또 실언이라고 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은재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품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품격이요? 이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왜 겐세이란 말을 쓰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실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질타하면서 흥분을 했고 유성엽 상임위원장이 침착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 건데 왜 끼어듭니까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말을 쓴 거거든요. 침착하라고 조언하는 사람한테 화를 낸 거예요? 네. 왜 방해하냐? 네, 원래 화난 사람한테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사퇴하세요 이런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MS 오피스 발언 있잖아요. 그것도 이은재 의원이 한 거죠. 네, 이은재 의원이 국감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공방을 주고받는 도중에
왜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느냐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럼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 뒤끝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사퇴하세요.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추궁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흥분해가지고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갑질이에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용납을 못하니까 자꾸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하다 보면은 이게 부적절한 용어 뭐 이런 게 튀어나오면 바로 사과해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태도의 문제, 뭐 격의 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겐세이가 세계하면 스맥끼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오늘 단어 이상한 단어 많이 스맥끼리 손톱깎이까지 왜 나와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 논란에 끼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계화 시대에 영어, 일어, 독일어, 중국어가 혼용되어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유독 일본어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정서법만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일본어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논란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바게스, 스맥끼리, 와르바시 이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 친일파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도 나오게 생긴 친미도 되고 친독도 되는데 왜 친일은 안 됩니까? 라는 말까지 나올까 봐 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3.1절 앞두고 있는 말.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노동자든 주당 52시간 이하 근로를 보장받게 되니까 어떤 삶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취지 좋습니다. 또 뭐 회사는 일을 더 시키려면 고용을 더 해야 되니까 일자리도 늘어날 거다. 이런 취지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홍 의원님 노사로부터 나오는 우려들이 뭐냐면요. 우선 노동자 측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주당 68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면서 월급에다가 수당까지 받아서 생활을 해왔다. 그걸 이제 다 합쳐야지만 내 생활비가 됐었는데 이제 당장 52시간으로 줄면 수당이 줄고 즉 월 수입이 총 수입이 줄어드니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노동자들이 앞으로 한 118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52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분이 전체 저희 임금 근로자 1,900만 명 중에서 118만 명이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물론 그 특례에서 해제되는 업종까지 포함하면 더 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특례 업종까지 그래서 포함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소 때문에 저희가 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서 생산성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약간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급이 적고요. 수당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급여 구조가 설계된 직장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곳의 직원들이 이번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이런 곳은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임금 체계 개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본급은 낮추고 그 수당을 높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인사했는데 그 아주 저임금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고 있는 연봉 개념으로 보면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불법 상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국회에서 조만간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2시간 넘게 지금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임금만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하면 일이 끝이 안 났는데 손을 딱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결국 일은 일대로 하면서 임금은 52시간어치만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44만 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결국 사람을 인력을 더 뽑는 식으로 해결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그 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저희가 이번 법안에서 좀 적응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업들이, 어떤 그 인력, 운용하는 그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좀 준비하고 또 시설 및 설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대안을 좀 마련하시오 해서 지금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단 말인데, 근데 사측에서는 무슨 걱정을 하느냐면요, 홍 의원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 타격이 상당하다는 볼멘 소리가 벌써 나와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보면은요, 기업들이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연간 12조 3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특히 그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기업장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70%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감당이 될까요, 중소기업들?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적용.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에서 두 가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먼저 희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밤 30여 분에 걸친 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미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이 함께 가야만 의미가 있는 상황. 훨씬 고차 방정식입니다. 이 고차 방정식을 한 땀 한 땀 잘 풀어내는 지혜,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지난밤 미국에서 들려온 나쁜 소식은 미국이 우리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당초 계획에서는 약간 후퇴했다는 건데, 최악은 피했지만 우리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볼보듯 뻔한 상황이죠. 오늘 대보름날입니다. 휘영청 밝은 대보름달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좀 훤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대북 특사 조만간 파견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계획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지면서요. 평창올림픽 기간에 진행된 남북 대화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위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북한이 김여정 특사를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온 이후에 우리 측에서도 대북 특사 파견 이야기가 솔솔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첫 공식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북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였는데 우리가 대북 특사 보내서 그걸 타진해 보겠다, 조율해 보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한 건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땠다 그럽니까? 특사가 다녀와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고 답을 했다는데 사실상 동의입니다. 시기는 3월로 예상이 되고요. 유력한 후보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근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대북 특사.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북 특사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는 이런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MB 큰형님 검찰 소환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한 수사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아들 이시영 전무, 사위 이상주 씨 소환 조사 됐고요. 어제는 큰형님 이상은 다스 회장까지 조사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은 회장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다스 비자금 의혹 등 핵심 문제를 풀 열쇠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다스와의 관련성,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MB 주변을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해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MB 측에 공천 헌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 평창올림픽 끝났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오늘 Y뉴스에서 권영철 선임 기자가 검찰은 왜 MB 소환 시기를 계속 늦추는가? 이걸 한번 조사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자, 마지막 포인트 보죠. 남교수 전원 학생 성추행 연루입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대학가에서도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학교 어떤 과의 남교수 전체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경우가 나왔어요? 네네. 명지전문대학교 연극영화과 이야기인데요. 명지전문대. 네. 이과가 정교수 5명과 조교수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남성 교수가 4분인데 이 4명 전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폭로가 이어진 겁니다. 이 중에서 배우이자 교수인 최용민 씨가